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작업 환경 중에서 산업 피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피로를 우리가 이제 피로라는 단어로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이 피로는 산업장에서 있는 피로이기 때문에 구분을 좀 달리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피로라는 거는 피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상에 업무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준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서 피로의 정의를 한번 세워보면 일반 견해가 있고 산업위생학적 견해의 차이를 좀 보실게요. 일반 견해는 활동으로 인해서 활동의 저해가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힘들죠. 그러다가 활동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든지 놀든지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활동이 저해되는. 그런데 이 피로라는 거는 산업위생학적이든 아니든 간에요. 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는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일을 월요일날 8시간 했고 똑같은 일을 수요일날 8시간 했는데 이상하게 월요일날 8시간 하면 더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피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활동으로 인해서 활동의 저해, 산업위생학적으로는 그런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서 업무의 저해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저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피로는 어쩌고저쩌고로 인해서 활동이 저해되고 어떤 생물학적인 피해가 있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느낀다 또는 객관적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관적인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이어도 심리학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건 자각하는 건 주관적으로 자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로의 종류로 가는데 종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신피로, 두 번째 신체피로.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내가 피로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이제 막 알배기고 결려가지고 일을 더 못하겠는데 피로한데? 근육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신체피로라고 할 수 있어서 정신피로는 중추신경계의 피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체피로는 근육이 필요해지는 걸 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체피로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뉘면 이제 국소피로냐 전신피로냐. 물론 이 국소피로냐 전신피로도 정신피로도 관여를 합니다. 신체피로뿐만 아니라 정신피로까지 더해져서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둘 다 뭐라고 해요? 다 주관적인 피로이기 때문에 정신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체피로에서 또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이 국소피로하고 전신피로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육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어떤 근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류하는 게 좀 더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국소피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떤 국소적인 부위의 피로가 일어나는 건데요. 바로 반복 작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니까 팔이 계속 땡기더라. 팔이 피곤한데 또 해야 돼.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신체적인 그리고 반복에 의해서 근육의 주관적 및 객관적 변화가 오는 것이 국소피로로 정의를 합니다. 자, 전신피로는요. 작업 종료 후에 회복을 했는데 심박수가 이상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박수가 막 운동을 할 때는 작업을 할 때는 막 뛰다가 이제 작업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심박수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잘 안 돌아와요. 그러면 피곤하다고 객관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국소피로하고 전신피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나눠보니까 국소피로는 세 가지로 된다는 겁니다. 생리학적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체 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의 유무 예전에 팔이 한번 다쳤는데 그러한 경험의 유무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생리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공학적 요소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팔이 그냥 뻗어서 작업이 용이한데 어떤 사람은 팔이 안 뻗어서 쭉 이렇게 뻗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인간공학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자세에 대한 어떤 사람은 자세가 좋고 안 좋은 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한 작업 환경에서 인간공학적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심리학적 요소. 난 저거 해본 적 없는데 난 처음 하는 일인데 또는 나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지루해. 그러면서 넌 너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심리학적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겹쳐져서 국소 피로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신 피로의 원인을 보니까 전신 피로는 아까 뭘로 정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심박수가 이상인 상태.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근육인가요? 아니면 호흡인가요? 호흡이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거랑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산소가 왜 공급되죠? 공급해서 그 산소를 통해서 영양분과 분해가 되면서 어떤 음식물을 분해를 하면서 영양소를 분해를 하면서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 또 등등의 역할을 하지만 그런 영양소가 공급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결국 이 영양소가 들어가는 지표가 토동량이 되는데 농도가 저해돼요. 잘 분해하고 섭취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육까지 이 포도당의 섭취가 영양소가 안 되다 보니까 글리코겐 양이 근육 내에 감소해버리는 겁니다. 사용하는 건 맞는데 영양소를 결합해서 흡수하는 게 적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글리코겐 양이 감소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전신 피로가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피로를 우리가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하는데 이건 피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폰트를 좀 다르게 해서 피로가 가장 약한 정도를 보통 피로 좀 작게 했고요. 무거워질수록 점점 커지게 만들어놨어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보통 피로라는 거는 기준이 하룻밤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있으면 좀 피곤한데 자야겠다. 자고 일어나면 회복될 정도의 피로. 이걸 갖다가 보통 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피로는 보통 피로예요. 이게 조금 만성이 되면 과로가 됐다. 나 이거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에 또 회사 가려니까 힘들어요. 과로입니다. 그 언제 풀리냐면 주말에 열심히 쉬면은 한 이틀 정도 휴식을 하면은 피로가 풀려요. 이게 이제 과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이틀 회복. 주말 회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한 이틀 정도 쉬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과로는 이틀 동안 쉬어도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는 상태다. 틀리죠. 이틀 동안 회복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상태 과로입니다. 그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 자, 곤비서부터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현할게요.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언젠가는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이틀 가지고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꽤 쉬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3일 쉬면 회복될 수도 있고 일주일 쉬면 회복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틀 이상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정의하시면 돼요. 구분 딱 되시는 거죠? 과로는 주말에 쉬면 낫는 겁니다. 곤비는요? 주말에 쉬어도 안 낫는 거예요. 꽤 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주일 쉬어야 되는 수도 있고 한 달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회복되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업 피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가역적이다. 이런 말을 좀 써보는데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가역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말 쓰기 싫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의를 좀 하면 가역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이과 나오신 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이제 문과신데 이 자격증 도전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역적은요. 쉽게 얘기하면 돌아온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가역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예를 들게요. 소금하고 물을 합치면 이거는 뭐 되죠? 소금물 돼요. 이 반응은 가역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 다시 소금하고 물 될 수 있나요? 끓이면 될 수 있네요. 물 날아가고 소금 가라앉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합치면 소금물 되고. 왔다 갔다 반응이 할 수 있는 걸 이건 가역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안 되는 반응,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개가 있어요. 산소가 있습니다. 결합하면 빛과 열이 나면서 어떤 가스가 나오고 잿더미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 반응은 끝난 겁니다. 비가역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지우개 산소 결합해서 불로 타서 가스랑 돼 있는데 아무리 그걸 모아봐야 다시 지우개 산소로 만든다? 불가능해요. 이런 반응을 갖다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로는 뭐라고요? 언젠가는 곤비라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역적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벌써 잘 나오는 거 두 가지나 잡아냈습니다. 앞에 짜잘짜잘한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잘 나오는 거. 피로는 객관적인 자각 상태입니까? 주관적 자각입니까? 주관적으로 자각이 되는 거고, 피로라는 것은 언젠가 회복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역적이에요, 비가역적이에요? 가역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피로의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들 살펴보고 증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 이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아까 좀 비슷하게 뭐 신체적,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 뭐 그다음 심리적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체적, 심리적, 작업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나눴냐면 비틀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이제 비틀레스의 원인, 요인에 의해서 신체적 요인이 아닌 것은 하고 또 땡땡땡하고 이런 거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셔도 구분이 될 텐데 저랑 같이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틀레스의 세 가지 요인, 피로의 요인, 신체적 요인.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거나 그러면은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지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내가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체력이 안 좋아져요. 영양이 막 불균형 상태. 이런 상태 더 피로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작업 이외에 여러 가지 운동을 과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피로가 누적이 되는 상태. 그럼 체력이 좀 저하돼 있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갑자기 뭐 지병을 앓다는 건가, 뭐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피로가 더 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등등. 아니면 내가 뭐 임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다 합쳐서 신체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요인 구분이 좀 되시죠?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은 말 그대로 심리예요. 그래서 의욕이 내가 좀 저하가 되거나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있으면 피로를 상대적으로 좀 덜 느끼죠. 저도 강의하는데 굉장히 의욕이 있어요. 피로를 덜 느낍니다. 강의 막 해도 안 지쳐요. 근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를 막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막 자료 막 어디서 봐야 되고 피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거 막 타이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피로가 느껴져요. 강의만 하면 이제 피로가 풀리는데 그런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작업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감 있으면 더 피로가 해주죠. 책임감. 너 이거 해내야 되는데 불안해 더 피로가 오죠. 인간관계. 피로가 오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나 이거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피로가 더 오는 거죠.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고 두 가지는 확실히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작업적 요인. 작업 환경에 의해서 근무 환경에 대한 겁니다. 자, 근무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피곤해요. 휴일해야 되는데 하루만 더 나아져. 벌써 피곤하죠.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휴식. 휴식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해요. 나는 주 2회는 쉬어줘야 되는데 이 회사는 주 1회밖에 못 쉬어요. 휴식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일정과 관련된 것들인데 근무 시간에 관련된 거 피로하고 그 다음에 작업 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을 해도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무거운 거 계속 날라는 경우도 있고 그럼 강도에 따라서 피로를 당연히 느끼고요. 그 다음 환경, 작업 환경이 굉장히 자세가 불편한 환경 또는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해서 피로함을 더 느낄 수 있죠. 구분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근무 환경, 근무 일정, 근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감정의 관계, 신체적 요인, 내 자신의 지금 건강 상태, 그리고 신체적인 뭐 질병 이런 것들로 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피로의 발생 과정을 보면 이 피로라는 거는 산업위생학적으로 사실 100%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배워요? 근데 정확한 이제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확실히 밝혀진 게 대사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중간 대사 물질이 축적되면 될수록 피로해지더라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럼 그 중간 대사 물질이 뭘지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젖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젖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피로를 공부하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젖산이라는 게 생기고 젖산을 대사에서 잘 소모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소모를 해주면 피로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모하지 못했을 때 그때 생기는 게 축적이고요. 젖산이 축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피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젖산, 산이기 때문에 몸에 산도가 증가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건강할 거면 몸이 좀 알칼리성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산도가 되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일어나는데 탄산이 올라간다던가 체중 몸 내에 이제 산도가 증가하면 어떤 물질이든 간에 산성을 띠게 되면 활성을 띠어요. 그러니까 활성이니까 잠잠하게 그냥 흘러가고 반응을 안 해야 되는 애들이 활성을 띠다 보니까 막 신경질적이어지고 몸이 막 예민해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산성으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젖산이 쌓이니까요. 그러면서 활동자원을 더 소모하니까 점점 더 쌓이고 체내 물리화학적 변조가 이런 산성 때문에 일어나고 결국 신체 조절 기능까지 저하가 되는 이런 현상으로 초래하는 거예요. 피로가 일어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젖산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분해가 안 되면 그래서 축적이 되면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피로의 발생 과정입니다. 젖산 소모 여부에 따라서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죠? 어떤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 있는데 젖산 그리고 요산을 분해를 해야 피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하는 방법이 단시간에 분해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뭐냐면 발을요 얼음물에다가 한 1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근데 발에 굉장히 그 젖산들이 모여 있답니다. 요산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그 산을 일시에 분해를 해버린대. 그러면서 피로감이 싹 날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며요. 그래서 저도 가끔 너무 피곤할 때 막 찬물로 이렇게 그냥 막 추운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뿐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거 뭐 의학적으로 완전 밝혀진 건 아니지만 뭐 거기서 TV에서 나왔고 저도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젖산 진짜 날리는 게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곤하시다. 오늘 찬물로 한번 세수라도 하세요. 그러면 젖산이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젖산 때문에 피로가 하고요. 좀 더 그러면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젖산이 쌓여서 피로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 기능이 변하고 호흡 기능이 변하고 신경 기능이 변하고 혈액 및 소변의 소견 그리고 체온까지 변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교환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죠. 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순환 기능이 안 좋아져요. 잘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 기능은 호흡이 가빠져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경 기능이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지고 혈액 및 소변의 소견.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자, 근데 요것만 좀 정리할게요. 왜냐면 이거 순환 기능 나빠지고 호흡 가빠지고 신경 예민해지고 이건 그냥 공부 안 해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혈당이 있습니다. 혈당이라는 거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그 수치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영양분의 수치를 얘기하는데 피로하다 보니까 영양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소모만 하고 우리가 먹은 것들을 흡수해서 영양분으로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소모만 되니까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혈당은 내려가고 피로해지면 젖산이 쌓인다고 그랬어요. 젖산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탄산은 산도가 다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 강의를 막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 제 전공 분야도 물론 보지만 전공 분야 이외에 다른 그 강사분들의 영상도 많이 봐요. 강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막 위생 쪽을 봤는데 막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 쪽. 저희랑 조금 관련이 있죠? 근데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막 후 하고 막 숨을 내뱉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막 후 하고 내뱉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좀 풀리나요? 아니면 더 열받나요? 아마 더 열받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 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하고 내뱉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CO2 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게 피로가 산도가 심해져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알칼리성이 생겨서 심해지는 겁니까? 산도가 심해져서 생기는데 이런 산성 물질인 탄산이 그래도 후하면서 날아가니까 좀 더 몸은 알칼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피로가 풀리고 몸이 좋아지는 이 현상이 그래서 우리가 후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거랍니다. 재밌죠? 네, 어쨌든 이거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해지면 반대로 산도가 올라가고 혈당은 저하된다는 구분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절대 문제 안 틀리실 거예요. 맨날 이거 바뀌어서 그럽니다. 젖산 내려가고 탄산 내려가고 아니면 이거 올라가는데 혈당도 같이 올라가게 보기에 써놔요. 혈당치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뇨 환자들 그 워낙에 많으니까 들은 게 혈당 올라가면 안 좋아진다. 당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혈당 올라가면 안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무심코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딱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